자,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 얘네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성분. 가지수라고도 불러. 종류 또는 가지수. 자, 그리고 자,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약 110여 종이라고 얘기를 해.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소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라 그랬으니까 원소들의 종류보다는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겠죠? 자, 원소들이 다양하게 결합을 해요. 자, 물질을 생성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과거에 이 학자들은 이 원소를 분류하려고 노력을 해봤거든.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현재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기율의 발견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현재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주기율의 발견을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누구냐면 라부아지에. 자, 책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에요. 자, 무조건 있지. 과학에서는 최초에 누군가가 뭔가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그걸 또 따라하거든. 자, 우리 지난번에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막 혹시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 혹시 들어봤어? 네. 그거 발표되자마자 어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하려고 막 따라서 실험을 하거든.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최초로 시도하는 게 중요해.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하거든.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최초로 그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분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업적이 시도야. 그런데 두 번째,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쌍을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세 쌍을 이렇게 지었다고. 자, 그런데
리튬의 원자량이 7이거든. 질량수예요. 근데 칼륨은 39야. 그러면 이 나트륨은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 얘는 23이 나오거든. 그러면 23은 7하고 3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네. 네, 이게 평균값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는 거지. 자,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량뿐이 아니고 녹는 점, 끓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해결이 되겠지. 자,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 이런 게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새쌍원소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새쌍원소설 그것만 말고 더 많은 쌍을 제시해봐 라고 했을 때 글쎄 더 많은 쌍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은 또 의심도 되게 많잖아. 안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뮬렌즈라는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을 해봤어요. 자, 질량순으로 배열하잖아? 그러면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서를 제안을 했어. 자, 옥타브서를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 도까지 8음이죠. 이걸 옥타브라고 불러.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쭉 질량순으로만 배열했을 때야. 그런데 그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이 가운데 하나씩 끼게 되면 옥타브가 깨지지. 질량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이 질량이 분명히 있으니까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8번째라는 게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멘델레프. 자, 멘델레프는 베베라이너하고 뮬렌지 거를 훔쳐간 거야, 쉽게. 자, 어떻게 가져갔냐면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잖아. 그러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멘델레프는 업적이 뭐냐면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가 첫 번째하고 성질이 비슷하면 세로로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런데 배열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들이 있거든. 자, 그러면 그 자리는 그냥 비워놔요. 자, 이렇게 비워놓고 배열을 하다 보면 자,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새쌍원소가 되지만 그 밑에 걸로도 이렇게 새쌍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네. 그래. 그러면 요 물음표 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예측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자, 멘델레프는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끝내는 사람이 있어. 종결자가 있잖아. 자, 모즐리라는 사람이 원소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요. 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양성자의 수죠. 자, 양성자 수가 번호니까. 자, 원소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서 결국은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즐리와 멘델레프의 주기율에 차이점이 있어. 멘델레프 주기율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질량순과 번호순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 아르곤은 18번이거든. 근데 질량이 40이야. 거의. 근데 칼륨은 19번이에요. 근데 얘는 질량이 39에 해당돼. 자, 이렇게 멘델레프의 주기율하고 모즐리의 주기율의 차이점이 질량순과 번호순이 바뀌는 자리들이 있어. 몇 군데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왼쪽은 지워도 되지? 네. 자, 세 번째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자, 거기에 나와 있죠.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자, 이렇게 됐죠. 원소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멘델레프의 주기율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 대신에 멘델레프 주기율은 질량순으로 배열한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족이냐면 주기율표에 세로줄로 돼 있어요. 자, 세로줄로 되어 있고 얘네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모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족이야.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이제 가로줄이죠. 주기율표에 가로줄. 자, 1주기부터 해서
지금 현재는 7주기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조그맣게 주기율표 나와 있는가 한번 봐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주기율표가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을, 이쪽에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놓고 있지. 이거를 준금속이라고 불러. 자, 준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또는 중간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이쪽에는 금속, 이쪽이 모두 비금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비금속과 금속 중에 수은이 있고, 여기에 브로민이 있죠? 자, 얘네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금속이라고 했는데, 요 수소 하나는 비금속이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 요렇게 세로줄이 족이고, 요렇게 가로줄이 주기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됐니? 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네. 네, 요거 오른쪽 지워도 될까요? 아니요. 선생님, 어,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이 어? 맨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서만 성립되는 거예요? 아, 주기율표, 지금 현재 주기율표에서 다 성립하지. 다요? 주기율표에서는 다 성립해. 하나, 두 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거랑 아래 거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그런 근데 것도요? 정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대략 맞다는 얘기야. 어,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1조 원소와 17조 원소, 요걸 배우기 위해서, 자, 이걸 먼저 한번 배워보자. 자, 족과 주기의 결정을 뒤쪽에서 나오는데 전자배치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알겠지? 자, 전자배치는 뒤쪽에서 배우고, 자, 첫 번째 족의 결정. 자, 족의 결정은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 자, 예전처럼,
선생님이 화학 원에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비탈까지 배우니까 니네가 좀 어려운가 봐.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오비탈은 빼고 그냥 이 통합과학 내용 자체에 있는 것만 가르칠 거야. 자,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의미하거든. 자, 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뭐라고도 얘기하죠? 최외각 전자수라고도 얘기하지. 네. 자, 그래서 조개 결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최외각 전자수가 1개부터 7개까지일 때는 원자과 전자수도 1개부터 7개라고 얘기하고 최외각 전자수가 8개일 때를 원자과 전자수를 0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일 때는 우리가 1족, 2족이라고 불러.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 17족이라고 부르고 원자과 전자수가 0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를 18족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주기의 결정. 자, 주기의 결정은 전자가 1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라고 얘기해요. 자, 전자가 1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로 주기를 결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부호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껍질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 자, 그랬을 때 이 껍질에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자, 수용 전자수는 K 껍질에는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만 외우자. 자, 요거는 원래 실제로는 이거 틀린 거죠. 최대 수용 전자수는 2, 8, 18, 30이 이렇게 채워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여기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채워지는 전자수, 그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수. 자, 20번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채우면 돼요. 알겠니? 네. 자, K에는 2개, L에는 8개, M에도 8개, N에는 2개. 그랬을 때, 자, 전자가 1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수소는 1번이야. 그러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가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K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얘는 몇 주기? 1주기.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1. 한 개죠, 한 개. 네. 그래서 네. 일주기 1족에 위치해요. 알겠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예로 꼭 기억해둬야 돼. 헬륨이 2번인데 K에 2개로 들어가 있죠? 맞니? 네. 네. 그러면 얘는 몇 주기? 2주기. 1주기 몇 쪽이라고 해야 돼? 2족. 근데 얘는 1주기 18쪽이에요. 자, 헬륨은 요거 예외로 외워둬야 돼. 알겠니? 원자과 전자수는 그러면 몇 개야? 2개. 2개가 아니고 18쪽으로 분류했으니까 0개. 0개라고 해야 돼. 0개.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까? 탄소는 6번이야. K에 2개 채웠으면 나머지는 L 껍질에 4개가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러면 얘는 몇 주기 몇 쪽? 2주기. 16족. 2주기. 네. 16쪽. 왜 16쪽이야? 아, 아니네요. 14쪽이네요. 네, 14쪽이 돼야죠. 자, 거기 주기율표에 봐봐. 2주기 14쪽에 탄소 있니? 네. 그래. 2주기 14쪽으로 분류해야지. 이해됐죠? 네. 네. 그러면은 나트륨을 한번 채워볼까? 11개. K에 2, L에 8, M에 1개. 얘는 몇 주기 몇 쪽? 3주기 13쪽. 3주기 아니네요. 1쪽. 1쪽이죠. 그렇지. 이해됐어? 네. 네. CL을 한번 보자. K에 2, L에 8, M에 7. 얘는 몇 주기 몇 쪽? 3주기 17족. 그렇지. 3주기 17쪽.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 봐봐. 3주기 17쪽에 CL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잖아. 우리가 전자 배치를 보면 얘는 몇 쪽이 몇 쪽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지? 네. 네. 자, 요거 지워도 되지? 네. 네.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첫 번째 금속. 자, 금속은 주기율표에서의 위치가 왼쪽과 가운데에 있어요. 왼쪽과 가운데 위치. 자, 그런데 수소는 H는 비금속이죠.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의 상태를 보면은 고체예요. 그런데 상온에서 수는 액체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은 자,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어? 금속 고유의 광택이 있지. 네.
구리는 붉은색, 그 다음에 금은 노란색, 은은 은백색.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힘을 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연성과 전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연성은 뭐냐면 우리 실처럼 가늘게 뽑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철사 같은 거죠. 뽑힘성이라고 불러. 뽑힘성. 그 다음에 전성은 은박지, 금박지로 만들 수 있지. 퍼짐성 또는 펴짐성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이야. 자, 금속의 이용은 굉장히 많죠. 이용은 철골 구조물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 교량이라든지 다리죠. 뭐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자, 그 다음에 구리는 전선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맞니? 네. 그리고 알루미늄은 우리 가정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많이 사용하죠. 네.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자, 주기율표에 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자,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상온에서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상온에서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지. 브로민. 브로민은 Br2예요. 액체로 존재해요. 비금속 중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그 비금속은 요거 딱 하나야. 그 다음에 얘네는 광택이 없죠. 네. 자, 광택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아요. 비금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흑연은 자, 전기와 열을 통과시켜요. 자, 흑연은 예외야. 고체에서도 전류가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용을 보자. 비금속의 이용. 자, 수소는 우주선 연료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질소는 과자 봉지 같은데 과자 봉지에 채우는 기체로 사용해. 그 다음에 인이라든지 황은 성냥에 불 켤 때 성냥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비금속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 바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는 게 나와.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또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건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성을 갖는 원소들 중에 자, 알칼리 금속을 배워보자. 자, 알칼리 금속의 일반적 성질을 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뭐 프란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얘네들 녹는 점, 끓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해요. 그 다음에 밀도를 보면 아래로 쭉 내려갈수록 대체로 증가해. 자, 선생님이 표현을 할 때 증가, 대체로 증가, 감소, 대체로 감소. 요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갈 때 요때 밀도는 감소해. 그래서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냥 증가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반응성을 보면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되게 커져요. 증가. 그 다음에 얘네들 불꽃색을 보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나오지. 리튬은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루비듐도 붉은색, 세슘이 푸른색을 떼요. 자, 요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 중에 일반적인 성질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네는 일족 원소들이에요. 자,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 한 개. 한 개죠. 자, 일족 원소로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온을 쓰면 리튬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 칼륨 플러스, 루비디움 플러스 이렇게 자, 플러스로 나타나는 이온들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 무르고 자, 무르다는 말을 요거를 그냥 무르다라고 표현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해. 또 밀도, 비중 또는 이거를 밀도라고 해도 돼요. 비중이 작다라고 표현을 할 때 자, 무르다는 표현은 나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나무 칼로도 또는 칼로 잘린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아, 이 금속은 무른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밀도가 작다, 비중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 물 위에 떠서 반응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아,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굉장히 작은 거잖아. 알겠지? 네, 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 밀도가 작다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공기 중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해버려요. 자, 공기 중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자, 금속,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 산소하고 반응하면 산화 금속이 되거든.
근데 이 금속은 광택도 있어요. 전도성도 나타나요. 근데 산화금속이 되면 광택이 사라져요. 그 다음 전도성도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알칼리 금속을 칼로 잘린 면을 봤더니 은백색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전극을 갖다 댔더니 전류가 안 흐르게 돼. 그런 산화금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보자. 리튬이 산소하고 만나면 Li2O가 돼요. Li 두 개가 산소 하나하고 결합해. 근데 나트륨하고도 또 반응이 이거 봐봐. 반응성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지. 네. 요게 바로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칼륨으로 바꿔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공기 중 산소와 결합을 해. 그 다음 네 번째. 자, 산화금속은 물과 반응하잖아? 염기성을 떼요. 자, 그럴 때 염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알아보냐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있어.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 또. 자, 산화금속을 물하고 반응시켰더니 수산화 리튬. 자, 산화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키면은 수산화 나트륨. 산화 칼륨을 물과 반응시키면 수산화 칼륨이 돼요. 자, 이것도 봐봐. 반응식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죠. 네. 자, 이게 바로 공통성을 갖기 때문이야. 그 다음 다섯 번째.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H2 기체를 발생시키고 역시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수소기체라고 하는 거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불을 대면 펑하고 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이건 수소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이것도 반응성을 봐봐. 물하고 반응시켰더니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고 수소. 나트륨을 물과 반응시켰더니 수산화 나트륨에 수소. 칼륨을 물과 반응시키면 수산화 칼륨에 수소. 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역시 반응성이 비슷하네. 여섯 번째. 자, 얘네는 공기 중에 가만 놔둬도 산소하고 또 물과도 굉장히 쉽게 반응하지. 네. 그래서
걔네 접촉을 피해야 돼. 보관하는 방법이. 그래서 보관은 물과 산소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 용매 속에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유기용매가 뭐에 속하는 게 있냐면 석유라든지 벤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체 파라핀 있죠. 이게 양초를 만드는 거지. 이런 거 속에다 담아놔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볼까? 선생님 설명한 게 책에 곳곳에 다 있는데 그걸 선생님은 설명으로 사용해 놨어요. 자, 한번 보자. 자, 36페이지죠? 네. 거기 가운데 탐구 자료창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커터 칼로 자르는 거 나오니? 네. 그래, 잘린 단면을 봐봐. 은백색이지.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시킨 다음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었더니 어때? 붉은색으로 변했니? 네. 그래. 이게 바로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왼쪽 탐구학습란 말고 왼쪽 봐봐. 왼쪽. 거기 리튬하고 나트륨이 석유 속에 보관돼 있는 그림 나와 있어? 네. 그래. 그런 것들. 성찬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의 이용은 어디에 이용하는지 한번 보자. 자, 요게 알칼리 금속 마지막이야. 자, Na 같은 경우는 우리 염화나트륨 뭐죠? NaCl이지? 네. 소금이야, 소금. 우리가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죠.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튬은 어디에 사용하니? 우리가 배터리에 많이 사용하죠? 전지죠, 전지. 자,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있는 전지가 모두 리튬 전지예요. 그 다음에 칼륨은 비료의 3요소 중 하나야. 3요소는 KNP거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이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 석천아, 됐니? 유기용매가 뭐예요? 여기 써놨잖아. 유기용매라는 거는 이런 거를 유기용매라고 한다. 석유나 벤젠 또는 액체 파라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용매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할로젠만 또 배우면 되겠네. 할로젠. 자, 요거 지우고. 자, 할로젠. 자, 알칼리 금속처럼 표로 한번 배워보자. 자, 얘네는 F2, Cl2, Br2, I2.
자, 녹는 점은 아까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했는데 얘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요. 자, 곧 상온에서의 상태도 한번 보자. 상태를 보면 F2는 기체, Cl2도 기체. 자, 요거 액체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고체가 돼요. 자, 색깔을 볼까요? 자, 색을 보면은 밤황색, 연한 노란색, 그리고 얘도 황록색, 노란색에 녹색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또는 흑자색이라고도 불러. 그리고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해요. 자, 그러면 할로젠의 일반적 성질은 얘네는 17족 원소야. 원자가 전자수가 7개죠. 네. 자, 17족 원소로 전자 한 개를 얻고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얘네는 상온에서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이원자 분자라는 것은 이런 거지. F2, Cl2, Br2, I2 이렇게 쓰는 게 분자라는 뜻이야. 그 다음 자, 이 할로젠은 있지. 금속하고도 비금속하고도 굉장히 반응성이 좋아요. 금속과 비금속과도 쉽게 반응을 하는데 자, 나트륨이 있는 곳에 염소를 불어넣어 주잖아. 그러면 지네들끼리 아주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버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돼요. 이거는 금속과 반응하는 거지. 그 다음 수소 비금속이죠. F2를 반응시킬 때는 깜깜한 상자 암실이라고 하는 것에 넣어도 반응을 해버려요. 근데 염소를 반응시킬 때는 햇빛을 쬐줘야 돼. 자, Br2를 반응시킬 때는 햇빛으로는 반응 안 해. 가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HBr이 돼. 그 다음에 I2를 반응시킬 때는 가열하면서 촉매까지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반응을 해. 자,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어떠냐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네. 그래서 반응성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 수소는 물에 녹아 모두 산성을 떼요. 자,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도 염기성.
산화물도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모두 산성이야. 그래서 HCl을 물에 녹인 게 뭐라고 부르죠? 염산.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부르지? 이해됐어? 네. 네. 이렇게 모두 산성을 떼요. 그 다음에 자 할로젠은 물에 소량 녹아요. 자 물에 소량 녹으면서 탈색, 살균, 표백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영장이라든지 수돗물 소독에 염소를 쓰죠. 자,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두 염소 소독을 사용하거든. 이해됐어? 네. 자, 할로젠에 그러면 이용은 어디에 이용하는지 보자. 자, 할로젠에 자, 어디에 이용하죠? 우리 치약에 불소 치약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자, 이거를 불소라고도 불러요. 치약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TV 선전에 많이 나오지? 네. 불소 원샷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유재석이 선전하는 게 있었을 거야. 뭐, 자동차 엔진 때를 빼는데 막 넣는 거. 자, 치약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 염소는 아까도 말한 대로 염소. 자, 수영장 소독에 사용하죠. 수돗물 소독. 그 다음에 아이오딘. 자, 얘네는 니네 빨간 약이라고 알아? 네. 소독약 그 다치면은 솜에다 묻혀서 바르면 빨갛게 되잖아. 네. 이게 소독약에 사용을 해요. 자, 이게 바로 할로젠의 이용이에요. 알겠니? 네. 네. 성지야 질문 있어? 아니요. 자, 성찬아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한 장 넘겨봐. 원자의 전자 배치 이렇게 나오니? 네. 원자의 전자 배치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바로 요 부분은 그냥 바로 끝날 거야. 알겠지? 네.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우선 원자의 구성 한번 보면 원자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 전자핵과 전자.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또 양성자가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이게 원소 번호를 결정한다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하지? 네. 맞아.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어요. 얘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 동위원소는 여기서는 안 배워요. 질량에도 관여를 하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우리 중성의 원자라고 표현하는 건 성찬아. 성찬이가 네. 저번에 중성의 원자와 중성자가 무슨 관계냐고 물어본 적 있었어. 네. 중성의 원자는 무엇과 무엇의 수가 같을 때, 양성자, 전자. 네,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을 때 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양성자 수는 원소 번호다. 그리고 질량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진 특정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이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값이 커진다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쓰죠. 자,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보는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자, 전자 껍질이 역시 어때? 에너지 준위라 그랬으니까 원자 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니? 네. 자, 그러면 전자 껍질을 외우자. K 껍질, L, M, N 껍질 순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해됐지? 네. 자, 그리고 각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수는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K에는 몇 개까지? 2개. 2개, L에는 8개, M에도 10개. 8개, N에는 30개. 자, 요거까지만 외우자는 얘기야. 우리는 통합과학에선 이래.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 화학을 얘기하지 말고 통합과학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돼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바로 얘기할 거야.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주기율 아까 배웠죠? 주기와 조. 네, 뭐가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해됐나요? 네. 자,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배치를 보면은 그림으로 그릴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요. 거기 책에 나와 있어, 이제 그려진 게. 자, 봐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니까, 플러스가 하나짜리에 전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전자 하나, 이렇게 그려. 근데 얘는 K의 하나지요, 그러면. 네, 그 다음 탄소 같은 경우 그려볼까? 자, 플러스가 6개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채워지지 않지? 네,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채워지겠지? 네, 그래서 얘는 K에 2, L에 4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나트륨까지만 채워보자. 나트륨 11번. 자, 그러면 플러스는 11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1개. 그래서 K에 2, L에 8, M에 하나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수소는 일주기 일족이니? 얘는 2주기 14족이죠? 네. 얘는 3주기 1족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와 족을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수의 일정한 변화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나더라. 화학적 성질이 변하더라. 이렇게 알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39페이지까지가 다 끝난 거야. 성찬아,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성진은? 없어요.